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도 지방직 경제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잖아요. 뭐 쉬운 문제인데, 부정적 외부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조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또 직접 규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 통제 직접 규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확립, 이게 뭐죠? 재산권을 확립하게 되면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코드 정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맞고요. 그다음 피부세, 조세 부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산업 내 기업 간 경쟁 촉진. 자,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산업 간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게 되면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이미 지금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 상황, 즉 이미 시장이 실패한 상황인데 산업 간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한다 해서 이 시장 실패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열등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소득 탄력성 마이너스 값을 갖고요. 그다음에 대체 효과는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자, 우리 대체 효과.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PX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PY분의 PX가 올라가죠. 그럼 상대적으로 비싸진 X재화의 소비량이 감소하고요. 상대적으로 싸진 Y재의 소비량은 증가하죠. 이게 대체 효과죠. 그럼 대체 효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논의된단 말이에요. 무차별 곡선에서. 그래서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이렇게 커지면 접선의 길이가 가팔라지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길이도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어떤 X제 소비량이 감소하고요. 상대적으로 싸진 Y제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야. 소비량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열등제건 기偏제건 간에 무조건 대체 효과에서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재화의 소비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열등제든 정상적인 기偏제든 간에 일단 가격 상승하면 대체 효과는 소비량을 감소시킵니다. 맞고요. 3번 가격 하락 시 소득 효과. 자, 가격 하락 시 소득 효과.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럼 소득 효과, 그러니까 인컴 이펙트죠. 소득 효과는 가격이 X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실질 소득이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이 재화는 열등제라 그랬죠. 소득 효과에 의해서 열등제 수요는 감소하겠죠. 수요는 감소하니까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땡, 틀렸네. 그래서 3번이 틀린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가격 하락 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죠, 이게? 자, 가격 변화 시 우리 가격 하락 볼까요? 자, 대체 효과. 자, 우리가 어떤 X제 가격과 그 재화의 소비량이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그 부호를 플러스라고 했고요. 만약에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 그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만약에 X제 대체 효과. 그래서 X제 가격이 하락했다. 하락하게 되면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하락을 해서 X제 소비량이 증가하고 Y제 소비량은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체 효과는 뭐야? 대체 효과는 그 가격과 소비량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대체 효과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소득 효과. 소득 효과는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요. 근데 얘가 열등제단 말이에요. 열등제니까 열등제 X제 수요는 감소하겠죠. 감소. 그래서 봤더니 자, 가격이 하락했는데 수요량이 감소했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소득 효과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열등제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는 얘기죠? 자, 3번 볼게요.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3번. 자, 경제활동 인구가 400명이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100명이다. 자, 그러면 자, 생산 가능 인구 계산할 수 있죠?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죠? 자, 경제활동 인구가 400이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100이니까 총 생산 가능 인구는 500이 될 거고요. 지금 실업자 수가 100이죠. 실업자 수가 100이야.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어떻게 돼? 400이니까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거죠.
그러면 경제활동인가 400이고요. 실업자가 지금 100이니까 취업자 수는 300이 되겠네. 그쵸? 그럼 고용률을 계산해라.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비중이야. 그래서 500에서 300이 차지하는 비중이단 말이야. 100%. 여기 60%가 되겠죠? 60%. 정답은 3번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쉽네요. 4번. 자, 4번 볼게요. 생산함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코옵 더글라스 생산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지금 임금과 임대료가 각각 12,4로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 단기, 제가 가장 강조드린 게 뭐가 나오면 이게 장기인지 단기인지 반드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뭐 임대료 나오고요. 이자 나와 있죠. 임대료 나오고 이자 나와 있고 임대료 나와 있다. 임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야 이건? 어디까지나? 장기야 장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건 장기야. 등비용성이 나와 있고요. 등량곡성이 나와 있어. 여기 최적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뭐야? 장기야 장기.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 조건은 어떻게 돼? MRTS LK가 R분의 W. 이게 장기 조건입니다. 장기 조건. 자, MRTS LK. 얘는 어떻게 돼? 베타분의 알파 L분의 K죠? 베타분의 알파 L분의 K니까 2분의 3 L분의 K고요. 자, R분의 W. 자, 임대료가 지금 4죠? 4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지금 12 아닙니까? 그럼 얘가 3이 되잖아요. 3이 되니까 결국은 뭐야? 3, 3 지워지겠죠? 나눠지면. 그래서 2L은 K가 되죠. 그래서 자본을 노동의 2배만큼 투입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자본을 노동의 2배만큼 투입한다. 요게 정답이고요. 너무 쉽네. 그쵸? 그 다음 5번. 정부가 X제에 대해서 뭐가 된다? 종량세를 부과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때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나와 있죠. X제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누구의 부담이 커진다? 볼게요. 그러면 X제 수요의 탄력성이 작으면 수요 곡선이 매우 가파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요 곡선이 작아요. 작으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생산자한테 세금 부과했다고 합시다. 생산자한테 이렇게 조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단위당 조세가 되고요. 얘가 단위당 조세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요 박스 면적이 총 조세 부담이고, 생산자한테 세금 부과하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가격 인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격 인상으로 요만큼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은 와장창 올라갔어요. 얘가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되고요. 거기서 세금 뗀 만큼이 생산자 가격이 되죠. 그래서 요 균형점을 중심으로 소비자 가격은 대폭 상승했고요. 생산자 가격은 찔끔 떨어졌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누구 부담이 커집니까?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진다고요. 자, 그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자,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자, 공급의 탄력성이 커요. 그럼 공급 곡선이 완만해지겠죠? 그러면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단위당 세금을, 보조금을 요만큼 지급했어요. 요만큼. 근데 공급의 탄력성이 커.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공급 곡선이 완만할 거라고. 요렇게.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요 균형 가격은 무조건 생산자한테 보조금 지급했으니까 균형 가격 무조건 소비자 가격이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보조금 더한 만큼이 생산자 가격이야. 보조금 더한 만큼이 이게 생산자 가격이라고. 얘가 생산자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시면 안 돼. 이렇게. 요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요 점을 기준으로 있잖아요. 요 점을 기준으로 생산자 가격은 상승을 했고요. 소비자 가격은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생소 이렇게 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가격은 찔끔 올라가니까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혜택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소비자 가격은 와장창 떨어졌죠. 소비자 잉여는 대폭 증가를 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혜택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혜택이. 그래서 정답은 1번 될 거고요. 자, 6번 볼게요. 6번. 자, 다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느 재화 이전 시장 수요 함수, 시장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어떤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현재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각 기업의 이윤과
기업의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가 되니까 시장의 이제 균형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시장의 균형, 먼저 시장의 균형. 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650 마이너스 10p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 120p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130p는 650이 되겠죠. 그래서 p는 이제 뭐가 돼? p는 5가 되겠네. 5. 그쵸? 가격은 5가 됩니다. 5가 되고요. 그럼 P가 5일 때 Q는 얼마입니까? P5를 수요함수에 대입하던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Q는 600이 되겠죠? 5 더하면 600이 되죠? 그래서 시장의 균형 가격은 5가 되고요. 균형 거래량은 지금 600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돼? 시장의 어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직선이네.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5로 주어져 있다고요. 그럼 시장에서는 얼마큼 생산해? 600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개별 기업의 이윤국대화 볼게요. 개별 기업의 이윤국대화는 P=MC가 되겠죠. 완전 경쟁 이윤국대화 조건. 자, P가 얼마입니까? 5고요. 자, 이거 통해서 한계 비용을 계산하게 되면 이거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10분의 1 Q가 될 거라고요. 10분의 1 Q가 되죠. 그럼 Q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50개를 생산할 거란 얘기입니다. 맞죠? 50개.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가 P, 얘가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니까 스몰 q 쓸게요. 그래서 한계 비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원점을 통한 직선이네. MC. 그럼 가격 여기서 주어지잖아요. 그럼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선 얘가 되고 얘가 P고 그다음에 뭐가 돼? AR이고 MR 되죠. MR. 그래서 개별 기업은 몇 개를 생산합니까? 50개를 생산을 합니다. 자, 이제 이윤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윤은 자, 총 수입은 P 곱하기 Q죠. 그럼 가격 5고요. 개별 기업에서는 50이니까 250이 총 수입이고요. 자, 총 비용. 자, 비용은 여기 있죠? 이거 비용 함수에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100 더하기 20 하고요. Q의 제곱. 개별 기업의 생산량 50개니까 50의 제곱이란 말. 50의 제곱이니까 2,500이 될 거예요. 요거. 그래서 아무튼 총 비용을 일단 계산해 보잖아요. 그럼 225가 나올 거예요. 225가 나온다고. 그럼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이윤은 250에서 225 빼잖아요. 그러면 이윤은 25가 된다고요. 25 맞죠? 자, 2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기업의 수를 계산해라. 자, 기업의 수. 자, 기업의 수는 시장 전체는 몇 개, 동일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시장 전체의 생산량은 600개를 생산하고 있고요. 개별 기업 뭐야? 50개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뭐야? 50개니까 이게 50이니까 12 맞죠? 12죠? 12. 12개. 그래서 50 곱하기 12. 600개. 그래서 12개의 기업이 존재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지금 고정 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평균 가변 비용 U자 형태입니다. 고정 비용이 존재하고 평균 가변 비용이 U자다. 그럼 여러분들 평균 가변 비용 U자고 고정 비용 상수로 주어져 있잖아. 그럼 평균 비용 AC는 반드시 평균 가변 비용 더하기 평균 고정 비용이죠. 그러면 평균 비용도 반드시 U자를 가질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요. U자, 평균 비용이 여러 U자다. 그럼 평균 비용의 최저점보다도 평균 가변 비용 최저점이 먼저 나타나고요. 그 갭은 점점 이렇게 좁아들고 그 다음에 요 최저점들을 한계 비용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요. 요 그림이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자, 평균 가변 U자면 평균 비용도 반드시 U자일 수밖에 없어요. 띄지 않을 수도 있다. 땡,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평균 가변 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에서 평균 가변 비용 최저. 평균 가변 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에서 평균 가변 비용과 한계 비용 일치하죠. 평균 비용, 한계 비용 일치한다.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 모두 감소하는 구간. 모두 감소하는 건 여기죠. 여기잖아. 저 왼쪽 있죠? 여기도 평균 비용 감소하고 있죠? 평균 가변 비용 감소하고 있죠?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한계 비용 증가는 아니죠. 한계 비용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요것도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 여기죠? 이게 평균 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보다 더 적죠. 요게 맞겠네.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자, 8번. 자, 독점적 경쟁 나와 있죠. 독점적 경쟁. 옳은 것만 골라보세요. 자, 우리 장기에서 있잖아요. 독점적 경쟁은 장기에 시장의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보장이 되니까 이유는 0이 된다고요. 그럼 장기 평균 비용에 접하죠. 수요곡선이 우하향으로 수요곡선이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죠. 수요곡선. 자, 그다음에 MR 하고요. 그다음 LM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MR과 MC가 만나는 점, 요 점이죠. 요 점이 생산량 결정되고 가격은 여기서 결정돼요. 그러면 평균 비용이 여기서 접한다고. 여기서 왼쪽이 접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LAC 최저점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점에 생산하게 되는데 요 점에서 지금 SAC의 최저점이 요렇게 접하고 있죠. 그리고 SAC하고 LAC가 일치하는 이 생산량 수준에서 SMC하고 LMC가 일치해야 되니까 SMC는 요 점을 지나야 되고요. 그 SAC의 최저를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 구간 생산하기 때문에 SAC의 최저점을 선택하지 않고 SAC 최저의 왼쪽을 선택하니까 최적 시설 규모를 달성하지 않고요. 최적 시설 규모를 달성하지 않으니까 과잉 생산 설비, 초과 생산 설비를 보유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독점적 경쟁 기업들은 다수의 기업들이 약간씩 다른 품질이 약간씩 다른 재화를 생산해서 미약하지만 독점을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성 높아. 유사한 제품이지만 약간씩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은 시장 가격을 곧 자신의 한계 수비 인식한다. 그렇지 않죠.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하향하고요. 이게 가격이고 얘가 평균 수입이고요. 한계 수입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을 자신의 한계 수입으로 인식한다. 그건 완전 경쟁이죠. 완전 경쟁일 때 이 시장 가격을 자기 자신의 한계 수입으로 인식하는 거지. 완전 경쟁일 때.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 간에 이질성이 있다. 그건 맞죠. 맞는데 이질성 높다. 틀렸죠. 이질성은 높진 않아. 아주 약간씩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다고요. 높다마도 틀렸고요. 장기의 시장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게 틀렸죠. 장기에는 시장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보장이 돼. 그래서 이유는 0이 됩니다. 틀렸고. 자, 9번 볼까요? 9번. 이것도 쉬운데. 자, 가격에 대한 수요의 전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위한 가격의 구간을 물어봤어요. 눈으로 보이죠? 가격은 0에서 25. 요거죠. 딱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이거잖아요. 자, 일단 가격을 물어봤으니까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은 자 마이너스 dp분의 dqd, qd분의 p. 요건데 자 마이너스 하고요. q를 p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죠? 그럼 플러스 2 곱하기 p 쓰고요. 가격을 구할 물어봤으니까 p 쓰고 q를 p로 바꿔야 되겠지? 얘가 100 마이너스 2p 요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50 마이너스 p 분의 p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탄력성이야. 그래서 보면 수요 곡선이 여기서 비탄력적이 되려면 p가 2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이제 50이고요. 50이고 여기는 1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0이. 그럼 중점이 탄력성이 뭐가 돼? 중점이 탄력성, 여기가 50이죠? 이 점의 탄력성이 1이 되죠? 1이 되고 요 구간은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이고요. 여기는 탄력성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5가 돼요. 그래서 가격이 비탄력적인 구간을 물어봤으니 가격이 0보에서 25 요 사이가 비탄력적이고요. 그럼 Q는 어떻게 될까? Q는 50에서 100 사이가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이 된다.
자, 쉽고요. 그 다음에 자, 10번 소비자 물가지수. 문제점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이것도 쉽네요.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죠. 자, 그리고 기준연도가 있고요. 기준연도의 물가가 P0, 품목 Q0. 자, 비교연도의 물가가 P1, 품목은 Q1입니다. 그러면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 자, 물가지수는 물가의 변동을 측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연도 물가 대비 비교연도 물가예요. 그런데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 기준연도의 품목이 고정된단 말이야. Q0, Q0 이렇게 곱하기 100이죠. 자, 그런데 얘가 보통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해. 그럼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의 소비량 감소하죠. 그런데 이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 기준연도의 품목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그걸 반영하지 못합니까? 그걸 반영되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연도는 5년마다 개편되는데 그 5년 기간 동안에 새로운 제품, 신제품이 등장하는 거, 그 품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생계비, 그러니까 상품 품질의 변화가 생계비에 주는 영향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상품, 신제품을 반영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새로운 상품 도입했다. 그러면 사실상 생계비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봐보세요. 내가 어떤 재화가 스마트폰이 있어. 그 얘가 품질은 5배 올라갔어. 5배 올라갔는데 가격은 2배 뛰었어. 그럼 사실은 소비자의 생계비는 떨어진 거죠. 품질은 5배 올라갔는데 가격은 2배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가격이 2배 뛰었다고 가정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계비 하락은 반영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품질이 또 개선됐단 말이야. 그것도 반영하지 못하고 신제품 등장했다.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짐수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볼게요. 자,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보다 내부 시차는 짧지만 외부 시차가 길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우리가 내부 시차는 뭡니까?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때까지 걸린 시차, 인식 시차가 되고요.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했다면 정책을 실행해야 되겠죠. 실행할 때까지 걸린 시차가 실행 시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식 시차와 실행 시차를 묶어서 우리가 내부 시차라고 하죠. 그럼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차를 외부 시차라고 해요. 외부 시차. 그런데 요 인식 시차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 그랬죠. 근데 실행 시차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니까 재정 정책은 실행 시차가 매우 길어요. 길고, 그런데 금융 정책은 중앙은행의 정책 의지 하나만으로 곧바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 시차는 짧아요. 그런데 반대로 외부 시차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차야. 그런데 재정 정책은 다이렉트로 생산물 시장에서 정부 수요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재정 정책은 외부가 짧아요. 근데 금융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금융 정책의 전달 경로 이론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화폐 시장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서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줘야 돼. 일반적으로 이자율 경로,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투자가 증가를 해야 돼.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해서 공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이자율을 거쳐서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부 시차가 매우 길어요.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죠. 2번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 뭐가 있습니까? 비례세, 누진세,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제 뭐 이런 것들, 실업보험제도 이런 것들이죠. 누진세, 실업보험제도 맞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그러면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더라도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금융정책인 효과가 없고요. 그다음에 재정정책 효과가 좋죠. 왜? 자, 보통 우리가 ISL을 갖고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자율 이렇게 있는데, 자, IS하고 LM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실시해서 IS 곡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요 IS 곡선이 우리가 우측 이동폭 있죠.
우측 이동폭. 얘를 뭐라고 그래? 얘가 승수효과란 말이야. 승수효과. 승수효과인데, 자, 서서히 이자율이 상승하죠. 이자율이 상승해서 투자가 감소를 해요. 이게 구축효과죠. 얘가 구축효과입니다. 구축효과. 그런데 만약에 유동성 함정이 빠져 있다. 유동성 함정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IS를 이렇게 이동시켰는데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으면 화폐 수요곡선이 수평이 되고요. LN 곡선도 수평이 될 거 아닙니까? LN 곡선 수평이 되니까 구축효과는 발생하지 않고요. 100% 승수효과가 발생을 한다고요. 구축효과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재정정책 효과가 매우 크다.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추세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 뭡니까? 정책을 발표했을 때하고 정책을 막상 실행할 때의 시점에서 마음이 달라지는 현상. 이게 동태적 비일관성이죠. 이런 것들은 재량 정책 때문에 발생하죠. 그러면 동태적 비일관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준칙에 의거한 정책을 써야 이런 동태적 비일관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량적 정책이 준칙을 따라보다 정책보다 더 바람직하다 아니죠. 준칙이 바람직한 거죠. 통태적 비일관성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뭐야? 이건 재량적인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준칙에 의거한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12번. 자,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예상치 못한 화폐 공급의 증가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죠. 자, 예상치 못한 화폐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때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우상향. 이렇게 SAS 우상향 한다고요. 얘가 자연 수준에서 있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총 수요 곡선이 자, 이렇게 증가를 하죠. 예상치 못한 화폐 공급이 증가. 총 수요가 증가하니까 단기에서 총 생산량은 증가하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거 아닙니까? 물가가 상승한다. 자, 2번도 맞죠? 자, 장기 어떻게 됩니까? 장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노동자의 이제 예상 물가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자연 수준보다 더 과다하게 생산하게 되면 지금 생산 능력을 초과해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경기 과열이 과속화되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서 단기 총 공급이 요렇게 다시 감소한다는 얘기지. 요렇게. 그러니까 사실 요 점에서 요 점은 단기만 가능하고요. 장기점은 다시 원상복귀야. 장기점만 연결하게 되면 장기 총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된다고요. 그래서 장기에서 어떻게 돼요? 생산량은 변함이 없어요. 장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물가만 상승한다고. 물가만 상승. 오케이. 자, 그래서 장기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3번이 틀린 진술이고요. 13번. 항상소득 가설. 자, 소비는 이제 우리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소득은 어떻게 돼? 퍼머넌트.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나눠지죠. 근데 소비는 무엇에 의존한다? 항상소득에 의존한다. 항상소득에. 그래서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소득은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니까 로또 당첨금 대부분 저축으로 이어지겠죠. 소비 증가로 보통 이어지지 않아. 저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죠. 저축에 대부분 저축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소비자의 실제 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합이다. 맞고요. 자, 일시적으로 경기 호황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건 뭐야? 임시소득이 증가하는 거지. 임시소득이. 항상소득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임시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임시소득 감소한다. 땡. 틀렸죠. 자, 정답은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쉽네. 자, 우리 성장 회계 방정식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양변을 로그 취해. 자연 로그. 그럼 로그 y는 자, 로그 a 하고요. 더하기. 자, 0.2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0.2 곱하기 로그 k 더하기 0.8 곱하기 로그 L이 되겠죠. 우리가 변화량, 로그 값의 변화량을 계산하게 되면 그 변수의 변화율이 되니까 자, 그러면 Y의 변화율은 A의 변화율 더하기 0.2 곱하기 K의 변화율 더하기 0.8 곱하기 L의 변화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요 녀석이 1%, 1 더하기 0.2 곱하기 자, 자본 증가율 5%, 5 더하기 0.8 곱하기 그다음에 노동 증가율이 4예요. 4. 요거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5.2%가 나온다. 5.2%.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15번. 자, 이자율의 기간구조. 기간구조. 자, 특정 만기의 채권에 대한 선호도 높아졌어. 특정 만기에 대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채권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채권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율은 떨어지겠죠. 이자율은 낮다. 맞죠? 자, 그다음에 시장 분리 이론. 그러니까 이걸 또 분할 시장 이론 막 그렇거든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기대 이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기 채권과 모든 채권은 완전 대체 관계 있죠. 유동성 프리미엄은 불완전 대체 관계 있죠. 그런데 분리 시장 이론은 단기 시장과 장기 채권은 완전히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야. 분할 시장 이론. 아무런 대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기는 단기대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고 장기는 장기대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아무런 체계적 관련이 없다. 그게 바로 시장 분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다른 채권 사이에는 대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고요. 기대 이론은 장단기 역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죠.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근데 반대로 단기 금리가 장기를 역전해 버려.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여러분들 어디에서 배웠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실제로 저 기출에서 한번 설명 좀 드렸고요. 이게 그 장단기 금리차, 경기 변동 지표에서 경기 종합 지수에서 경기 선행 지표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되면 미래의 경기는 밝게 예상된다. 경기 상승이 예상된다는 얘기예요. 된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장기 금리 단기 높다는 얘기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얘기는 오히려 장기 금리 낮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죠. 미래의 예상 환율이 자, 여기가 만기가 이렇게 있어요. 만기가 있고 여기가 수익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이죠.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불변일 것까지 예상하게 되면 수익률 곡선은 수평이 되겠죠. 근데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수익률 곡선은 우하향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대 이론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오히려 단기 금리보다 더 낮아져 버리잖아. 장기 금리가 단기보다 낮아져잖아.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수익률 곡선 우하향하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있죠. 이것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프리미엄이요. 프리미엄은 그러니까 만기가 길어질수록 유동성은 작아지죠. 유동성은 낮아져요. 그러면 유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죠.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 더 높아진다,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리카도의 등가성 정리. 이것도 쉽네. 그래서 리카도의 등가성 정리는 이제 한마디로 딱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정부는 항상 뭘 추구해야 돼? 균형 재정을 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기의 정부 지출, 2기의 정부 지출. 자, 2기의 정부 지출은 우리가 할인해야 되니까 2기의 정부 지출을 1 플러스 R로 할인해야 되고요. 자, 1기 조세, 2기 조세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한다고요. 근데 핵심 사항은 뭡니까? 정부 지출은 고정돼 있어야 돼. 1기의 정부 지출, 2기의 정부 지출 고정돼 있어야 된다고요.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1기 조세를 감면을 했어요. 조세를. 그러면 1기의 정부 지출이 고정된 상황에서 봐. 1기의 정부 지출이 자 예를 들어서 100으로 고정돼 있는데 세금을 깎았었어. 90으로 깎아줘 버렸어. 그러면 10만큼 부족할 거 아닙니까? 정부는 100을 쓴다고 가정을 했는데 세금은 90밖에 안 걷었으니. 그래서 그 10을 어떻게 맺고? 채권으로 메꾼단 말이에요. 채권으로. 근데 민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 채권, 국공채가 미래에 가게 되면 정부가 이 예산을 충족해야 되니까 그 채권을 어떻게 돼? 우리의 세금으로 메꿀 거다. 그래서 미래의 조세 증가로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조세 감면분의 대부분을 저축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리카르도의 등가스 정리죠. 그래서 핵심 사항은 뭐냐면 정부 지출은 무조건 동일하게 유지돼야 돼요. 정부 지출은 무조건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조세에 따른 왜곡이 조세에 따른 왜곡. 그러니까 이 리카르도의 등가성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야? 조세는 정액세에 있어야 돼. 정액세. 만약 조세제도 왜곡이 발생한다고 비례세랄지 뭐 누진세 뭐 이런 게 발생해버리면 뭐야 그 국민소득이 막 그 기간 동안에 국민소득이 막 변동을 해요. 변동하면 세금도 막 변동할 거라고요. 그럼 내가 갚아야 될 세금도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성립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액세해야 돼요. 그리고 유동성 제약이 없어야 되죠. 유동성 제약이 직면해 있으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가게가 유동성 제약의 존재를 해갖고 저희 지금 막 소비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은행 같은 돈을 안 빌려줘. 유동성 지금 굶어 죽겠어. 근데 정부가 세금을 딱 깎아줘 버리면 어떻게 돼? 소비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아.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을 또 봐. 채권 발행을 통해서 세금을 깎고 채권 발행을 메꿨다. 그럼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부분 저축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17번. 자, 소국 경제인 A국 시장에서 개방 전에 시장의 균형 가격은 200원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수요곡선 우하향의 직선, 공곡선 우상향의 직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충 그릴게요. 수요곡선 우하향의 직선, 공곡선 우상향의 직선인데 자, 개방 전에 균형 가격은 얼마였다? 200이었고요. 균형 거래량은 500이었다. 500인데 이후 국제 가격이 120원으로 떨어졌어. 국제 가격이 120이야. 얘가 120이야. 120인데 이 120일 때 생산량은 100개고 생산량은 100개, 공급량은 100개고요. 100개고 그다음에 소비량은 700개야. 700개. 하하, 600개만큼 수입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때 소비자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점에서 요 점에서 균형이 있는데 자,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뭐야? 소비량이 요렇게 증가하죠. 소비자 행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 점이 A고 지금 B라면 원래 소비자행 이만큼에서 A, B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 요만큼 소비자 행위가 증가를 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요 마른 목걸이 면적이잖아요. 요 마른 목걸이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윗변 길이 아니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거 뭐 잘라갖고 내가 잘 모르면 잘라갖고 사각형 면적 또 삼각형 면적 세 개 더해도 돼요? 시간이 좀 걸리지. 그래서 마른 목걸이 면적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C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 자, 요 면적은 자,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500이죠? 자, 2분의 1 하고요. 곱하기 500 더하기 요 길이가 700 아닙니까? 700 곱하기 높이가 200에서 120 빼면 80 되죠. 80.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 얘가 소비자행위 증가분이에요. 소비자행위 증가분 계산해 보잖아요. 48,000이 나와요. 48,0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잉여.
생산자 잉여는 자 생산자가 떨어졌잖아. 그럼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에서 요렇게 감소했죠. 감소해서 A만큼이 생산자 잉여 감소한 거야. 근데 생산자 잉여 증가한다 틀렸죠. 이거 틀렸죠. 그럼 요 면적 계산해 볼까요? 요 면적이 뭐가 나오느냐? 요 면적은 A 면적이잖아요. A 면적인데 그러면 높이 아니 2분의 1 하고요. 곱하기 윗변여가 500 더하기 100 곱하기 80이죠? 그러면 24,00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면적이 총 48,000인데 A가 24,000이라면 A도 B도 24,000 되겠죠. B도 24,000이야. B도 24,000. B도 24,000이 되죠. 그래서 자, 소비자 잉여는 A, B만큼 증가를 했고 생산자 잉여는 A만큼 감소를 했으니 B만큼 총 잉여가 증가하겠죠. 그럼 총 잉여는 24,000이 증가한다고요. 총 잉여는 12,000 증가한다? 땡, 틀렸네. 자, 그리고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모두 증가한다 틀렸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니까 이것도 틀렸네. 이게 사실 이거 찍어도 풀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사실 봐보세요. 총 잉여가 증가한다. 이거 반드시 맞는 얘기고요. 근데 요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거 반드시 틀리죠. 생산자액 무조건 감소하잖아. 소비자액 모두 감소한다, 모두 증가한다 틀렸죠. 그럼 찍더라도 딱 두 번 찍으라고. 자, 18번. 자, 유위험 이절 평가설. 이것도 이제 거저 주는 문제야. 그냥 식만 써놓고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그거 읽어보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미래의 기대 환율 빼기 현재 환율 유위험 이절 평가설이니까 이거죠. 얘는 뭐야? 국내 명목이자율 빼기 외국의 명목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혼동하시는 게 이거야. 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환율의 변화율이 증가하니까 자, 우리나라 이자율이 상승했어. 현재 환율 어떻게 됩니까? 현재 환율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환율의 변화율이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떨어져요. 환율의 변화율이 올라간다는 얘기, 미래 예상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봐보세요. 아니, 국내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자본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자본 유입되면 환율이, 현재 환율은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 그리고요,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환율의 변화율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미래 환율이 올라가는 미래 환율이. 그럼 봐보세요. 그럼 얘는 예상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현재 환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이 식이 성립하려면 다른 거 다 고정돼 있다고 합시다. 얘가 올라갔어. 그럼 예상 환율이 올라가야 되잖아. 예상 환율이 올라간 현재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현재 환율은 떨어져야 돼. 왜 떨어져야 커지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죠. 분모가 또 떨어지면 커질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환율과 예상 환율을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본 유입 발생하는 환율은 현재 환율은 떨어지는 거야. 예상 환율, 미래 예상 환율이 올라간다고요. 자, 요 식만 갖고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외국 이자율과 자국 이자율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는데 예상 환율이 하락했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것도 현재 환율도 하락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유지될 거 아닙니까? 얘가 작아지면 작아져. 그럼 얘가 마이너스 되게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작아지면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현재 환율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율이 상승하는 케이스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환율이 하락해야 되잖아. 1번 틀렸고요. 2번. 자, 외국의 이자율이 고정돼 있고 예상 환율이 고정돼 있어. 고정된 상태에서 자국의 이자율이 상승했다. 얘가 상승하면 현재 환율은 작아져야 되겠죠?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커질 거 아니야. 얘가 커지려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작아져야 커질 거 아닙니까? 분모가 작아져야 커질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환율은 떨어지는 거지. 자, 3번 볼게요. 자국의 이자율이 고정된 상황이고 외국의 이자율이 하락했다. 그 전체는 커졌죠? 전체는 커진 거야? 이 전체는 커진 거야? 전체는 커졌어? 조금 커졌어요. 그런데 예상 환율이 상승했어.
그럼 얘도 커지잖아. 그럼 얘가 얼마큼 커졌는지 따라서 어떻게 돼? 현재 환율의 변화율은 알 수가 없죠. 얘 커졌잖아. 얘도 커졌잖아. 동일하게 커졌기 때문에 얼마가 커졌냐에 따라서 뭐야? 현재 환율의 변동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3번은 4번. 자, 외국의 이자율이 고정돼 있어. 외국의 이자율이 고정된 상황에서 자국의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얘가 전체가 작아졌죠? 작아졌어요? 작아졌고 그 다음에 예상 환율이 상승했어. 예상 환율이 상승하면 얘가 커졌죠? 커졌지? 그러면 얘가 다시 작아지려면 작아질 환율이 올라가야 작아질 거 아닙니까? 환율이 올라가야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율은 반드시 대폭 올라야 돼요. 4번이 정답. 자, 19번. 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개시장 매입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통화량 증가가 별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 이유는 자,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얘가 통화승수가 감소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통화량이 적게 증가하겠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대출을 막 증가시켰어? 그럼 금융정책 효과를 크게 만들죠. 얘는 2번이 틀렸죠. 지급준비를 올렸어요. 자, 초과 지급준비율이 올라가면 통화승수는 작아지니까 통화량 증가 효과를 상쇄시키겠죠. 맞죠? 가계와 기업이 현금 보유 성향이 증가했다. 그럼 통화승수가 작아지잖아. 그럼 금융정책 효과를 작게 만들겠죠. 자, 마지막 20번 볼게요. 자, 다음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만 공예를 배출하도록 규제를 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될 저감 비용. 그런데 단 저감 비용에 다른 비용 고려하지 않는다. 어느 기업이 공예를 유발하는 재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해라고 할게요. 이가 공해. 네. 자, 이때 한계 피해 비용 함수가 4,2야. 4,2. 그래서 얘가 MDC 마지널 데미지 코스트 뭐 이런 거겠죠? 마지널 한계 피해 비용. 얘가 4,2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피해 공해 때문에 피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피해 비용, 얘는 피해 비용. 얘는 피해 비용. 피해 액이고 그 다음에 공해를 한 단위 줄이는 데 드는 비용, 한계 저감 비용이 있어요. 한계 저감 비용이 420-3이야. 그러면 한계 저감 비용은 이렇게 되겠지. 420-3이니까 얘가 한계 저감 비용 MAC죠. 얘가 뭐라고? 한계 저감 비용. 한계 저감 비용인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한계 비용을 어떻게 돼? 체증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또 학생들이 오해한다고. 아유 교수님 왜 한계 비용 체감합니까? 체증가는 거야. 얘는 한계 저감 비용이라고요. 공해 물질을 저감하는 비용이야. 그러면 공해 물질을 줄여야 돼. 줄일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한계 비용은 체증하는 거지. 공해를 줄일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오염 저감 정치를 설치를 추가로 함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분이야. 체증합니다. 얘는 공해 물질이 증가할 때 피해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 얘는 공해를 저감할 때 저감의 한계 비용이 커진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최적량은 여기겠죠. 최적량은. 그럼 여기서 자 4,2 이퀄 이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4,2 이퀄 420 마이너스 3,2죠. 그럼 7,2는 어떻게 돼? 7,2는 420이니까 2는 60이죠? 60. 그래서 여기가 60이 될 거라고요. 60이. 그럼 여기는 240이 되겠죠? 240 이렇게. 자, 그런데 현재는 공해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 기업은 공해를 저감하지 않고 있다. 공해를 저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기업은 지금 어디에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야. 한계 저감비가 가장 낮은 공해를 아예 완빵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야. 저감하지 않으니까. 요 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하고 있을 때 이제 정부가 뭐야? 어디가 바람직한 수준까지 공해를 배출해라. 여기까지만 공해를 배출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기까지만 공해를 배출하라는 얘기는 뭐 한다? 이 공해 배출하고 이 기업한테다가 뭐 한다? 저감을 요만큼 하라는 얘기야. 기업한테. 저감을 이렇게 시켜라. 여기까지 저감을 시켜라. 그럼 저감을 하게 되면 저감에 대한 한계 비용이 점점 올라가니까
저감에 대한 한계 비용이 올라가서 여기까지 저감시키면 요게 총 저감 비용이 되겠죠. 한계 비용이 아래 면적이 총 비용이 되니까 요게 저감 비용이 된단 말이야. 요 면적을 계산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요 절편이 뭐가 돼? 140이 된단 말이야. 그쵸? 140이야.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 140 빼기 60이니까 80이죠, 80? 맞죠? 얘가 140, 60 빼면 80.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240 곱하기 삼각형 면적 2분의 1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면적을 계산해 보면 9,600이 나와, 9,600.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여기서 핵심 사항은 지금 이 기업은 뭐 한다? 여기야. 규제가 없어서 공해를 아예 저감하지 않고 있다. 요 점을 찾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완전히 지금 여기를 선택했다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여기를 선택했던 상황이 아니라 여기를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기업의 저감 비용은 얘가 된다. 총 저감 비용. 요 면적을 계산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 이번 지방직 2023년도 지방직 경제학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